한때 경제 대국으로 불리던 일본은 끝없는 침체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일본에는 미래가 없다며 한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 기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느낀 것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토입니다. 도쿄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요즘은 기자라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일본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출근길, 전철 안에서 펼친 아침 신문에는 이런 제목이 실려 있었어요. 슈퍼엔저, 재현될까? 일본 경제가 환율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을 보며 제 심정도 함께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요즘 라멘 한 그릇을 먹으려면 최소 1,000엔은 가져가야 합니다. 원래 서민 음식이었던 라멘이 이젠 고급 요리가 되었다는 농담까지 돌 정도예요. 단골 라멘집 사장님도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하루토 씨, 밀가루 값이 2배로 뛰었어요. 돼지고기도 육수 재료도 전부 수입인데 엔화가 이렇게 약하니 감당이 안 됩니다.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사장님의 지친 표정을 보며 저도 괜히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멘뿐만이 아니에요. 쌀까지 부족하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관광객들이 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부족해졌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는 다소 과장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외부로 돌리려는 얕은 수작이었죠. 제 집도 예외는 아니에요. 수도요금, 전기요금, 심지어 식비까지 다 올라갔으니까요. 생활비가 줄줄 새는데 월급은 꿈쩍도 하지 않으니 어떻게든 버텨야만 하는 상황이죠. 경제 전문 기자로서 이런 현실을 매일 접하지만 이제는 보도할 만한 희망적인 소식조차 찾기 힘들어요.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 한국으로 떠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처음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을 읽다 보니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활기찬 문화, 그리고 디지털화된 생활 환경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저성장의 벽에 갇혀 답답함을 느끼던 청년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도쿄는 여전히 화려한 도시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미래를 찾지 못해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로부터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루토 군, 이번에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해보게. 한국과 일본의 현재 상황을 비교할 자료를 가져오면 좋겠어. 상사의 지시가 떨어졌을 때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한국, 일본과 크게 다를 게 없겠지. 적당히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겠지. 이런 선입견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더군요. 게다가 주변에서 한국은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사는 나라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어요. 일본에선 느낄 수 없는 활기라니 정말 그런 곳일까?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일본에서 느끼는 답답함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확인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날 도쿄의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기내에서 일본을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내가 알던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미한 기대감과 함께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을 계획하면서 특별히 인천공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김포공항이 도쿄에서 더 가깝고 편리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공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일본의 나리타 공항은 시설이 오래되고 복잡한 데다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만 준다는 평가를 받곤 해서
인천공항이 얼마나 다른지 궁금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공항 시설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활주로와 터미널은 정말 깔끔했고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왔을 땐 더 놀랐습니다. 공항 전체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눈에 띈 건 무료 와이파이였습니다. 무료라니 공짜? 믿기지 않아 스마트폰을 켜봤더니 강력한 신호가 바로 잡히더군요. 일본에선 데이터 요금 걱정 때문에 이런 걸 상상조차 못했어요. 저는 곧바로 호텔 예약 확인과 교통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해결됐습니다. 공항에서 강남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호출했는데 이 과정도 너무 간단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목적지만 입력하면 몇 분 안에 차량 번호와 기사님 정보가 뜨는 시스템이었어요. 기사님은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짐을 실어주셨고 차 안에서 틀어둔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숙소로 들어갔을 땐 또 한 번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려고 프런트 데스크로 갔더니 직원이 QR코드를 스캔하라고 안내했어요. 그렇게 모바일로 체크인을 끝내고 키를 받아 방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간단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는 지방 도시를 취재하기 위해 KTX를 탔습니다. 강남에서 멀지 않은 역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했지만 무엇보다 이 고속철도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한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일본의 자랑인 신칸센과 비교하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대와 궁금증이 교차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신칸센 역처럼 번잡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무엇보다도 티켓을 사는 과정이 간단했습니다. 자동 발권기를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 티켓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기차표를 살 때마다 복잡한 절차와 긴 줄에 지쳤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왜 이런 시스템이 일본에는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차에 올라 자리에 앉자 깔끔하게 정돈된 좌석과 넉넉한 다리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 정도 속도라면 시간 절약 면에서 정말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내방송이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차례대로 나오는 것도 외국인에게는 정말 친절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열차 내부도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신의 가방을 깔끔히 정리하고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 보니 이 열차의 속도가 체감되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라는 점도 신기했습니다. 안내방송이 다음 역 도착을 알리며 남은 시간을 말해주었을 때 저는 이 고속철도의 효율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신칸센을 타고 느꼈던 피로감이 전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도 정확했고 내릴 때까지 정말 쾌적했어요. 역에 도착하니 짐을 꺼내는 승객들이 서로에게 먼저 지나가세요라며 배려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역 밖으로 나와 한국의 지방 도시 풍경을 보니 도쿄나 서울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모든 것이 정돈되고 깨끗한 느낌이었어요. 간판과 건물의 디자인도 도시와 어울리게 잘 구성되어 있었고 도로 곳곳에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전용길이 마련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일본의 지방 도시는 많은 경우 낡고 방치된 느낌이 강한데 여긴 그와 달리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며 만난 한 공무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TX가 이런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신칸센과 KTX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곱씹게 되었어요. 일본은 교통 인프라가 오래되고 지방은 고속철도가 지나가더라도 발전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은 교통과 지역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지방 취재를 마친 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문득 한국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며 한국이 고깃집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호텔 근처 고깃집을 찾아 들어갔을 때 내부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용한 식사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은 활기가 넘쳤어요. 주문을 마치자 고기가 나오기 전에 반찬들이 하나둘씩 테이블 위에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쌈장, 마늘, 고추, 그리고 달걀찜까지. 테이블이 가득 찰 정도로 다양한 반찬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반찬이 무료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나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황스러워진 저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이 모든 반찬이 무료인가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님, 이건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예요. 부족하시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에서는 고깃집에서 고기만 나오는 게 기본이고 추가 반찬은 대부분 돈을 내야 하거든요. 정말로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도요? 다시 한번 묻자 직원은 웃으며 네, 걱정 마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삼겹살이 나왔고 직원이 직접 불판에 고기를 올리며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야키니쿠에서는 손님이 고기를 굽는 게 일반적이기에 처음엔 직원이 구워주는 게 조금 어색했어요. 하지만 고기를 뒤집으며 적당히 익혀주는 직원의 손길을 보며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접한다는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기가 적당히 익었을 때 직원이 쌈채소와 함께 한 점을 싸서 권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맛있으실 거예요. 저는 직원의 설명대로 쌈을 싸서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육즙이 풍부한 삼겹살의 쌈장의 짭조름함, 신선한 채소의 아삭함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이게 한국 고기의 매력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옆 테이블에선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과 고기를 나누며 역시 삼겹살엔 소주지 라고 외치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주는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본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대접의 문화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젊은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트렌디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성수동을 추천받아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거리와 독특한 분위기를 체험하며 한국의 현재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성수동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곳이 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핫플이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독특한 디자인의 카페와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골목마다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도쿄의 하라주쿠나 시모키타자와 같은 곳이 떠올랐지만 성수동은 그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성수동에서 한참을 걸은 후 저는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걸어가며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걸 느끼니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습니다. 강변에 도착하자 펼쳐진 풍경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배달 음식을 나눠 먹는 친구들, 강변을 따라 산책하는 연인들로 강변은 마치 축제처럼 북적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신기했던 건 음식을 배달받는 풍경이었습니다. 한 커플이 돗자리에 앉아 치킨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솔직히 너무 부러웠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강변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상상조차 못하거든요. 한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강변의 한 벤치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눈앞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웃고 떠들고 강바람을 즐기는 모습은 도쿄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여가를 즐길 줄 아는구나. 일본에서는 다들 바쁘게만 사느라 이렇게 여유를 찾는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강변에선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도시는 따뜻한 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그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의 에너지와 여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는 사진으로는 절대 전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서울에서의 며칠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활기차고 사람들이 따뜻한 곳일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선진국이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진가를 완전히 체감한 건 하루 동안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했을 때였어요. 디지털 강국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솔직히 일본보다 얼마나 더 편리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디지털 환경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호텔 이동을 위해 체크아웃할 때도 이미 디지털 편리함이 시작됐습니다. 직원 없이도 모바일 앱으로 체크아웃을 완료하고 바로 디지털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호텔에서는 보통 체크아웃을 위해 프런트에서 대기해야 하고 종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호텔을 나선 뒤 서울의 대중교통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대중교통은 세계적으로 손꼽히지만 한국은 무엇이 다를까 궁금했거든요. 스마트폰에 깔린 앱으로 지하철 노선을 검색하니 제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역과 최적의 경로까지 단번에 알려줬습니다. 심지어 도착할 열차에 남은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어서 전광판이나 다른 안내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지하철 내부는 깔끔하고 조용했으며 무엇보다 공공 와이파이가 제공된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지하철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거나 별도로 유료 데이터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승객이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이용하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스마트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목적지 근처 맛집을 찾아 예약까지 완료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동하는 시간마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스마트폰으로 근처 명소를 검색해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장소는 한강공원. 며칠 전 강변에서 봤던 여유로운 분위기가 잊히지 않아서 다시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특별히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앱을 통해 주변에 주차된 킥보드 위치를 확인하고 QR코드를 찍어 활성화하니 바로 이용할 수 있더군요. 킥보드로 한강공원을 따라 달리며 바람을 맞는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앱 하나로 대여하고 이용하는 방식은 처음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배달 음식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강변에서 사람들이 치킨을 배달받아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거든요. 이번엔 직접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배달 앱에 접속해 가까운 음식점을 검색하니 몇 분 안에 다양한 메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치킨은 주문부터 배달 완료까지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배달원이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니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불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음식이 도착하자 포장 상태부터 배달원의 친절한 태도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디지털 강국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완전히 연결된 삶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서울의 교통체증은 일본과 비슷하게 답답한 순간이 많았고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느꼈습니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진 역동성과 가능성은 이 모든 것을 상쇄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 뒤에는 묘한 씁쓸함이 따라왔습니다. 한국과는 정반대로 일본의 현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가로운 아침을 보내며 한국에서의 여정을 돌아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활기찬 거리와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바라보며 제 고향 도쿄의 복잡하고 정체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일본의 최근 뉴스를 검색했어요. 예상대로 여전히 엔저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슈퍼 엔저로 인해 일본 경제의 국제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수입 물가 폭등, 서민들 생활고 심화, 젊은 세대의 소비 심리 위축, 경제 성장의 한계. 그동안 한국에서 느꼈던 활기와 대조적으로 이런 뉴스들은
일본이 점점 침체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일본에서는 집값과 물가가 오르면서도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고 젊은이들은 여유를 즐기기는커녕 미래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의 젊은 세대가 여가를 즐기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숙소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곳곳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커피를 들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분명 한국도 치열한 경쟁 사회로 알고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적어도 일상의 순간만큼은 자신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공원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일본 뉴스를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고속철도 관련 기사였습니다. 신칸센, 노후화 문제로 운영 중단 구간 발생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경험했던 KTX가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신칸센조차 노후화로 인해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이런 뉴스를 보며 저는 일본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속철도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넘어 지방 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며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지방 도시가 점점 소외되고 고속철도의 역할도 쇠퇴해 가고 있다는 현실을 보니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도쿄에 있는 친구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데다 사람들 삶이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야. 제가 이렇게 말하자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루토, 그건 내가 잠깐 본 모습이 그런 거야. 한국도 문제 많은 나라야. 일본이 나쁜 나라가 아니라고. 친구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국에도 분명 문제는 있을 테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하게 웃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 나갔던 일본은 더 이상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를 만들어내며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두 나라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선입견은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역동적인 나라라는 걸 느꼈습니다. 활기찬 거리,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저를 놀라게 했고 동시에 일본의 현실과 대조되어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캐리어를 챙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익숙해진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한 택시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차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다리와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님께 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었고 기사님은 길이 조금 막히긴 하지만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라고 친절히 답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거든요. 긴 줄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은 들뜬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즘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는데 엔저로 인해 해외여행이 크게 줄어든 일본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 아니면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기인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면세구역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한국 브랜드로 가득 찬 매대를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패션, 화장품, 전자제품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들이었죠. 일본 브랜드도 한때는 이런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왜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으로 떠나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가능성과 활기가 넘쳤고
그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그 무언가가 분명히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일본이 가진 섬세한 전통과 안정감도 분명 큰 매력으로 남아있지만 변화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변화와 혁신이 없다면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제가 느낀 이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호주의 중국인 이민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인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대응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으로 온 호주 기자가 있습니다. 그 기자는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호주로 돌아가면서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잭 윈스턴입니다. 호주의 주요 일간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호주 시드니의 번화가를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제가 맡은 취재 주제,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 바로 중국인 이민자 문제 때문입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니 눈에 띄게 아시아계, 특히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닌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였죠. 취재를 위해 만난 현지 주민 제임스 씨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이곳이 내 나라 같지가 않아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호주로 유입된 중국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부동산 시장은 그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시드니와 멜버른 같은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많은 호주인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점점 멀어지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입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죠.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의 호주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졌습니다. 특히 농지나 항만 같은 전략적 자산들이 중국 자본에 의해 매입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죠. 우리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어요. 취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그러던 중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한국 역시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최근 중국인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한국에 가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직접 보고 그들의 대응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지 알아보기로 한 거죠. 이는 단순한 취재를 넘어 우리 호주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는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제게 어떤 깨달음을 줄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호주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객관적인 시각을 잃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놓치지 말자.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취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호주에서 중국인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 그리고 그에 대한 호주 사회의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젊은 호주인 부부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들은 집을 사려고 몇 년째 저축을 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중국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들고 와서 집을 사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던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 커뮤니티의 대표와 나눈 대화도 떠올랐어요. 그는 우리도 이 나라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왔을 뿐이라며
증가하는 반중 정서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었죠. 이 복잡한 문제의 양면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호주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 그리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미 한국의 분위기가 호주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항의 모습에 감탄하며 저는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에 올랐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고 거리는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제가 찾아온 목적을 상기시키는 광경도 눈에 띄었습니다. 버스가 지나는 곳곳에서 중국어 간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곧바로 현지 전문가와의 인터뷰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사회학과의 김민주 교수님과의 만남이었죠. 그녀는 한국의 이민자 문제, 특히 중국인 이민자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한국의 중국인 이민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수는 약 94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약 44%를 차지하는 수치예요. 그리고 이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0만 명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94만 명이라는 숫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김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특히 그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건설 현장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는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호주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경청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 활발해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이 말을 듣자 호주의 시드니와 멜버른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인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특히 관광업이나 요식업 등에서 그들의 소비가 큰 도움이 되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충돌이나 사회 통합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민자 통합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과 호주 두 나라가 직면한 상황이 이렇게나 비슷하다니 놀라웠어요.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차이나타운으로 알려진 대림동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중국인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한국 내 중국인 커뮤니티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죠.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마치 중국의 어느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중국어 간판들이 즐비했고 길거리 음식점에서는 중국 요리의 향긋한 냄새가 풍겼어요. 이곳에서 저는 왕 씨라는 중국인 이민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 됐어요. 왕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그의 말에서 저는 이민자들의 고충과 희망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특히 처음에는 한국인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한국인 이웃들과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민자 문제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소통의 문제였던 거죠. 대림동을 나와 서울의 다른 지역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호주와는 또 다른 한국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호주보다 훨씬 더 동질적인 사회였고 그만큼 외국인들이 눈에 띄는 듯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끔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도 느낄 수 있었죠.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호주 두 나라가 직면한 상황은 비슷해 보였지만 그 세부적인 양상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관계로 인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듯 했어요. 이는 단순히 이민자 문제를 넘어 양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니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 문제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호주도 한국도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고 아직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한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부종합청사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대상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이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이민정책, 특히 중국인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죠. 청사에 도착해 이 과장님을 만났을 때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국인 이민자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과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인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말이죠. 그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나요? 먼저,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단순 노무 인력의 유입을 제한하고 전문 인력 위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어요. 또한 불법 체류자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정기적인 단속은 물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죠. 이 말을 들으니 호주의 정책과는 사뭇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문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에요. 이 정책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놀랐습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규제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보고 있나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 과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전문 인력의 유입은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문제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었고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이었던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호주보다 더 적극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청사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각국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인 학생들과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한국인 학생 연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있죠. 중국인 유학생 리 씨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차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민자 문제가 단순히 정책적인 차원을 넘어 일상의 영역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과 우려되는 점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은 분명 효과가 있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저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 현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강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값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어떤가요? 중국인 투자자로 인해서 집값 변화도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변화가 정말 크죠. 특히 중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들은 현금을 가지고 와서 높은 가격에도 아파트를 사들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집값이 너무 높아져서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아직은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소를 나와 강남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 지역의 화려함과 활기찬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그 이면에 숨겨진 서민들의 고통도 느낄 수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직장인 부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됐지만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꿔요. 매달 열심히 저축하지만 집값은 우리의 저축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아내 이 씨도 덧붙였습니다. 가끔은 정말 좌절감을 느껴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니.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면서 젊은 세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한국의 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정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값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투기나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거예요. 이는 사회 통합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주에서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와 서울의 저녁거리를 걸으며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특히 중국인들의 영향력이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호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 서민들의 좌절감, 전문가들의 우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은 중국인 이민자들의 관리와 통합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의 첫 번째 일정인 한국이민학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한국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국의 이민자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민정책연구원의 김 박사는 한국의 이민자 관리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이민자 관리 정책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이민자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을 하고 있죠.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인 이민자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이고 다른 하나는 비한국계 중국인이었죠. 조선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문화적 유사성 때문에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반면 비한국계 중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별화된 정책이 효과적인가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조선족의 경우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편이에요. 동시에 이런 차별화된 정책이 다른 중국인들에게는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죠. 이어서 발표한 사회통합센터의 박 소장은 이민자 통합 정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 문화 이해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박 소장은 현재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민자들이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한 중국인 이민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리 씨는 한국에 온 지 5년 된 IT 엔지니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만족합니다. 일자리도 좋고 생활 환경도 좋아요. 하지만 가끔 차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집을 구하려고 할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이민자 통합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문제였던 거죠. 오후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결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 최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언어 교육은 물론이고 요리 교실, 육아 지원, 취업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 센터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국인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센터장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털어놓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민자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호주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죠. 한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다음 날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한 산업단지는 이미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공장들의 기계 소리와 트럭들의 경적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그런데 걸어가는 동안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간판과 안내문들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병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 들어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박 사장이라는 50대 남성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지역에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죠. 5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한국인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절반이 중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인건비 때문이죠. 한국인들은 이런 3D 업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중국인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회사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보니 정말 많은 이들이 중국인이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한국인 관리자가 중국인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이 지역의 주택가를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중국인 근로자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 보니 중국 식료품점, 중국어 간판의 식당들, 심지어 중국어 학원까지 있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월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인 세입자들은 점점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추세예요. 이 말을 들으니 호주의 상황과 묘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산업단지 인근의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족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인 이민자들의 유입은 분명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도전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 경쟁, 문화적 충돌, 주거 문제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했죠. 동시에 그들은 한국 경제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른 아침, 종로구에 위치한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고즈넉한 궁궐의 풍경에 매료되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 보니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후원 입구에서 가이드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죄송하지만 후원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하루 입장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가이드를 밀치고 강제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관광객들과 궁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온 기자입니다. 여러분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이곳은 한국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 말에 그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외국인인데 왜 한국 편을 들어요? 문화재 보존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장소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이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제 말을 듣고 몇몇이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명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죠. 결국 그들은 돌아갔지만 이 일을 겪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들의 무례함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했죠. 그날 오후,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서울의 한 대학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인 관광객과 이민자들로 인한 문제가 늘고 있습니다. 문화재 훼손, 공공장소에서의 무례한 행동, 쓰레기 문제 등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호주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도시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풍경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 바로 이것이 제가 본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인 이민자와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는 실제했고 때로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더욱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제가 본 한국의 새로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한강의 물결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취재의 결론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국인 이민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은 호주와 유사한 점도 있었지만 동시에 독특한 특징도 가지고 있었죠. 먼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제한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는 호주가 배울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런 강력한 규제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산업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이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이 그 예시였죠. 이는 우리 호주가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한국의 이민자 통합 정책에서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같은 기관을 통해 이민자들의 적응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언어 교육, 문화 이해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호주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현지인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었죠. 한국은 아직 호주만큼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지만 그들 역시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나라가 중국인 이민자들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지 않기를,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동시에 우리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문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다양성 속에서도 호주다움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모든 이민자들이 차별 없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번 취재 기사의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두 나라는 중국인 이민자 문제라는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그 해법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과 경계해야 할 점을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의 한국 취재는 끝이 났지만 중국인 이민자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